조직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보면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이 있고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직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 가지가 뭐 가장 뭐 어떤 한 가지 방법이 가장 뭐 정확한 최선의 어떤 뭐 결정을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리적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훌륭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자원의 제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합리적인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단계의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 기준을 수립하고요. 세 번째는 기준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두는 거죠.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복수의 다수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각 대안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인데요. 이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이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관련된 정보들을 갖다가 어떠한 편견도 없이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가장 효용이 높은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그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합리적인 모델을 따르지를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답이 아니더라도 좀 뭐 받아들일만 하다 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의 그 폭을 이제 문제의 증상 범위 또는 현재 사용 가능한 대안에 어떤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전문가가 말했듯이 이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잘 정의된 규범적 모델이 아니라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적이 아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다라는 것이죠. 합리적 의사결정 다음에 좀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제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죠. 정보를 처리하는데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에조차도 최적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제한된 합리성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모든 복잡성을 이제 포함하는 대신에 문제의 중요한 측면들을 잡아내서 이렇게 아주 단순화한 그러한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이런 단순화된 모델 범주 안에는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의 이 결과정의 하나가 바로 이제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림잡아 봤을 때 충분히 괜찮다, 충분히 좋다라는 그러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의 그 해결책은 이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최선은 아닌다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단순한 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그 전통적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고 합니다. 합리적 모델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지에 대한 그런 엄청나게 그 크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아야 하고 또 경중도 측정해야 되고 또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가치를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시간, 뭐 에너지, 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경중과 이제 선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려져 있지 않는 정보들이 많다면은 또 합리적인 모델이 뭐 그렇지 않은 다른 그런 추측보다도 뭐 나을 게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좀 빠르고 절약하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직관인데요. 이제 가장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의사결정 방식이 이제 직관적인 의사결정인 거죠. 이 경험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식적인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연상, 뭐 이질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관성에 의지를 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감정이 담겨 있다 보니까 좀 합리적이 못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은 뭐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직관이 꼭 합리적 분석에 또 대립적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방식이 그 서로를 좀 보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관이 이 효과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의견이 좀 많이 갈립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직관이 이제 측정하고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보는데요. 전문가가 했던 이제 충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직관은 이제 가설을 설립하기에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거를 뭐 추측하거나 이렇게 잡아볼 때 이럴 때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느낌을 사용해도 괜찮죠. 그렇지만 그 느낌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 또 합리적이고 냉정한 분석의 그런 시험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지만 옳은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서 좀 자주 나타나는 오류와 좀 왜곡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과도한 확신이 있는데요.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능력 그리고 다른 이들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을 잘 인식을 못하죠. 특히 이제 그 지적 능력이라든지 대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에 대한 그 성과 그리고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리고 이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관주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이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네거티브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성공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좀 스스로 자신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 경향,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 잠재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계획 수립을 좀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착 평형이 있어요. 고착 평형은 이제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 초기에 접한 어떤 그 정보에 좀 고착이 돼가지고 그 뒤의 정보에 따라서 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을 못하는 이런 것들인 거죠. 이 직원 인터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사람의 그 정신을 이제 처음에 받아보는 정보에 이제 과도한 좀 중요성을 이제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뭐 고착 요 기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막 협상 이런 데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널리 활용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새로 이제 직원을 뽑았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연봉 협상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전 직장에서 얼마 받았냐고 물어본다는 게 이제 거기서 앵커링이 딱 걸린 거죠. 기준점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협상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기준점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이 기준점에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봉을 많이 높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얼마 받았어요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몽실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확증 편향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이제 선택적 지각의 어떤 사례인데요.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지난 과거에 어떤 했던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을 막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뭐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찾아다니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인 거죠. 이거 뭐 우리 뭐 평상시에 뭐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아주 확증 편향의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좀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의심을 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확증 편향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용성 편향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이제 비행기 타는 것을 더 무서워해요.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위험하지가 않죠. 뭐 사고율이나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낮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더 과대평가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가용성 편향의 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용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뭐 그와 좀 비슷한 정보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의사결정에 정말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감정을 자극하거나 어떤 선명하거나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있었던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행기의 이 추락을 겪거나 예를 들면 또 의학적 뭐 치료, 의학 뭐 그런 사고들 이런 부작용을 겪거나 또 해고를 당했거나 이런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예로 이제 우리가 뭐 리더들이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그 고과를 평가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뭐 6개월이나 9개월 전에 그런 행동들보다는 최근의 행동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는 그런 것들도 이 가용성 편향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의 지속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거를 그 지속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이거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어떤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유지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의 지속성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개인이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그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그 기존에 했던 그 결정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선택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로 이어지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배정이 되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그 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결정을 좀 이제 확인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더 지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썬크 코스트라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매몰 비용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의 사례죠. 그래서 뭐 예전에 프랑스의 뭐 콩쿠르 여객기 개발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걸 도저히 뭐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고 뭐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된 것들이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뭐 인류 역사에 진짜 엄청난 업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막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결과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부정적인 그런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연성 오류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통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연히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 이것이 바로 이제 우연성 오류라고 합니다. 뭐 우연한 사건에서 이제 의미를 도출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의사결정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것들이 이제 막 미신이 될 때 이제 더 막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뭐 사자가 들어가는 날에는 뭐 결정을 안 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옷을 입는다, 뭐 어떤 넥타이를 한다 이랬을 때 나한테 되게 운이 잘 따라. 뭐 이런 것들이 우연성 오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회피가 또 있습니다. 그 뭐 도박사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한 가능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이제 경향을 갖다 이제 위험 회피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위험 회피는 이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수수료에 따라서 이제 차등 임금을 받는 뭐 그런 경우, 직원들이 이제 지게 되는 위험 보상하기 위해서 이 회사들이 이제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직원들보다는 수수료에 따라서 이제 그 차등 임금을 받는 직원들한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해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주로 고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좀 효과가 있었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지만 또 그게 발전이 없이 어떤 정체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런 야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자신이 막 그간 노력하고 뭐 운도 따르고 해가지고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걸고 도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임기를 좀 그 얼마 놔두지 않는 이런 CEO들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위험 회피 성향을 아주 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견 지명 편향이 있는데요.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 결과는 뭐 명확했다, 명백했다라고 쉽게 이제 단정하는 뭐 그런 케이스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오프라인 소매상에서 뭐 주로 이제 영화를 대여해 주던 기존의 비디오 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배포 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이제 붕괴했죠. 그래서 이제 블록버스터 같은 이제 대여 회사들 온라인 스트리밍하고 이제 키오스크 서비스를 만약에 제공했다면은 이런 실패를 면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이제 과거를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사실 당연히 명백하지만 그 당시에 그거를 예상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은 왜 지나고 나서 뭐 당연히 뭐 나는 알고 있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현상 이게 바로 이제 후견 지명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제 상사들 뭐 중에서 뭐 제가 뭐 새롭게 막 뭔가 시도하고 뭔가 막 뭐 이렇게 도전하고 막 이랬을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넌 일을 왜 그렇게 망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진짜 이런 인간이 내 상사로 있다니 진짜 미쳐버리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는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차가 있죠. 우리가 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로 인해서 그 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차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성격입니다. 성실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취지향 또 책임감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측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실패하는 걸 싫어하죠. 또 실패를 방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한 번 내린 결정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아까 전에 뭐 매몰 비용 효과 뭐 이런 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게 분명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직에 좀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있어서 지속성 있는 그런 오류를 보일 가능성이 더 없죠. 그리고 이제 성취지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견지명 오류에 더 취약한데요. 아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더 정당화 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이 오류에 대해서 좀 진짜 면역력이 있느냐 이러한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이 있는데요. 뭐 남자, 여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좋은 선택을 내릴 것이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상황에 스트레스가 높지 않을 때 있잖아요. 좀 평온한 상태 이럴 때는 남자나 여자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은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위험 부담이 많은 결정을 내리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 공감 능력이 발휘하게 되고 더 훌륭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 지적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도 있죠.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또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해결하고 또 빠르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의사결정 오류에 좀 덜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몇 가지 오류를 피하는 데만 좀 도움이 되는 것이지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고착 오류, 과도한 확신, 또 결정에 지속적 오류 등을 범할 확률에서 똑똑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실을 너무 자만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방어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주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의사결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한번 이제
오류에 대한 경고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좀 잘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에서는 이제 뭐 시간 지향, 뭐 합리성에 부여하는 가치, 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믿음, 집단적인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정도 이런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제 어떤 문화에서는 문제 해결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뭐 태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집단주의적 그 문화, 뭐 우리나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이런데, 뭐 반대 개념으로 이제 그 개인주의적 국가,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데에서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집단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주의적 국가들의 그 어떤 기업의 CEO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럴 때 그 합의를 위한 집단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넛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뭐 굉장히 또 베스트셀러로도 많이 유명해졌는데, 우리 광고에서 이제 그 넛지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대한 그 광고 있잖아요. 이렇게 광고에서 우리의 그 지각 있죠. 어떤 제품을 좀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결정, 지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노골적인 형태의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넛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암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뭐 받아들이는 그 차이에 뭐 차이는 있겠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은 뭐 누구나 넛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적 제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개인차를 좀 살펴봤는데, 조직적 제약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과 평가 체계가 있죠. 이 뭐 사람들은 이제 그 평가받는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제 보상 체계인 거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성과 평가 체계, 이거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뭐 고과를 받든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보상을 어떻게 받는다 이런 걸 달려 있을 때, 사람들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조직이 뭐 뭔가 변화를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상 체계가 위험 회피에 만약에 보상을 제공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다 보수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공식적인 규율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무언가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 그때 뭐 아주 세세한 어떤 규정, 뭐 규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강제하는 이제 시간적 제약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어떤 데드라인이 있죠.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도 그 데드라인 때문에 결정이 좀 바뀝니다.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모은다는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약된 그런 시간에 따라서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도 수집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결국은 과거에 여러 가지 전례들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예산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년도 이제 예산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전년도 예산과 실적, 집행했던 실적을 토대로 해서 그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게 이제 바로 과거의 전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